안녕하세요. 테스트네이션의 오송서입니다. 오늘은 제가 해외대학 입학을 위한 기초적인 용어 설명을 하는 영상을 좀 찍어볼까 하는데요. ACT나 SAT, 그리고 PSAT, GP 등등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들어보셨고 아실 수도 있겠지만 학생분들이 알고 계시는 정보 중에서 좀 잘못 전달이 돼 있거나 잘 모르시는 정보도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하시고 많은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게 될 용어는 바로 SAT인데요. SAT를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이 SAT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미국 대학에 입시에 지원을 할 때 요즘에는 옵셔널이라고 하지만 거의 필수적으로 제출하게 되는 영어 공인 점수 중 하나입니다. 이 SAT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1년에서 5에서 7회 정도 진행이 돼요. 이게 왜 5에서 7회라고 진행이 되냐면 이따 뒤에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지만 미국에서 진행되는 시험 횟수랑 이제 국제적으로 진행되는 횟수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SAT의 기본적인 정보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SAT는 1600점 만점으로 구성된 시험이고요. 대부분의 지문의 길이가 60에서 80 라인으로 조금 긴 편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학 같은 경우는 이 calculus 섹션과 non-calculus 섹션 이 나눠져 있죠. 그리고 지금 올해까지만 SAT가 PBT, 그러니까 종이로 보는 시험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고요. 2023년 그리고 2024년이라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 이유는 2023년에는 이제 국제적으로 보는 시험들, 아까 뒤에서 봤던 미국에서 보는 시험들은 바뀌지 않고 International Student가 보는 시험이 바뀌게 되고요. 2024년부터는 미국까지 바뀌게 돼서 전체 SAT 시험이 디지털 SAT라고 해가지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시험을 보는 시스템으로 바뀌게 될 예정입니다. 이 디지털 SAT 같은 경우는 똑같이 1600점 만점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지문들의 길이가 좀 짧아지고 문제가 좀 직관적이고 쉬워질 거라고 컬리지 보드에서 발표를 하긴 했어요. 사실 실제 시험이 나오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올해 안에 본인이 만약에 10학년, 12학년이다 라고 한다면 반드시 올해 안에 SAT 점수를 받아두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뉴 SAT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수학 문제가 또 계산기를 사용 가능하게 바뀐다고 해요. 근데 S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히려 계산기 쓰는 문제들이 더 어려운 경우가 있죠. non-calculus가 더 쉽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변수들을 고려하면은 당연히 올해 안에 SAT를 끝내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올해 안에 SAT를 이제 끝내야 되는데 일정을 확인해 보면 지금 3월하고 5월 그리고 이제 6월 시험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거는 미국에 있는 학생이 아니면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쪽 기준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5월까지 시험이 끝났고 이제 8월, 10월, 12월 이렇게 3번의 시험이 남아있는데 본인이 지금 10학년이다 또는 11학년이라고 하면은 이 3번의 시험에 저는 개인적으로 본인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좀 쏟아가지고 올해 안에 시험을 끝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변수도 또 존재를 하지만 ACT도 사실 처음에 온라인으로 변환이 되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기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디지털로 이제 진행을 하던 중에 막 에러가 나고 갑자기 튕기고 이래가지고 그 해 ACT 점수에 대한 타당성이라고 하죠. 그게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대학교에서도 그 점수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 하락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반드시 SAT 점수를 웬만하면 따두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아직 8학년인데요, 9학년인데 라고 하더라도 SAT를 미리미리 조금 시작을 해서 아까 그 얘기했지만 컬리지 보드가 조금 더 난이도가 쉬워진다고 했거든요. 당연히 내가 10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더 쉬워져서 7이나 8일 정도의 난이도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건 훨씬 더 쉽게 느껴질 거예요. 그러니까 SAT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미루지 말고 빨리빨리 시작을 해서 점수를 미리미리 받아두자. 자, 다음 PSAT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 PSAT는 그냥 SAT의 예비 시험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죠. SAT 보기 전에 한번 준비용으로 보는 시험. 맞긴 맞아요. PSAT는 1520점 만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SAT랑 굉장히 유사한 난이도로 출제가 된다고 해요. 근데 이 PSAT가 보면은 사실 잘 봤을 때 장점이 조금 있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어마어마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긴 하거든요. 상위 1% 안에 들면. 근데 문제는 1억 8천만 원 준다. 성적 우수 장학 프로그램에 선정이 된다. Commended Student로 인정이 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조건이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에 제한이 된다고 적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제학교 학생들이 PSAT를 잘 봤을 때 이런 혜택들은 사실 볼 수 없다는 거. 그러면은 PSAT를 보는 의미가 없냐? 라고 한다면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 PSAT 같은 경우는 8학년 때부터 이제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1년에 한 번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꼭 반드시 PSAT를 응시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PSAT는 실제 여러분이 시험장에 가서 SAT라는 시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몸소 느껴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실제로 학생들이 학원에서 막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막상 시험장에 가가지고 뭐 긴장이 된다거나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서 특히 시간 관리 부분에 있어서 망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PSAT로 가서 한번 시험 보고 그 다음에 SAT로 실제 시험 가가지고 좀 잘 볼 수 있다면 전 당연히 PSAT 보는 거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PSAT를 굉장히 잘 보게 되면 이 위에 뭐 장학 혜택 같은 거는 못 받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아까 이게 뭐 상위 1% 안에 들게 되면은 학교로부터 뭐 IB나 굉장히 높은 탑30 대학교로부터 콜트메일이라고 해가지고 메일을 받게 돼요. 콜트메일이 뭐냐면은 이 학생에게 본인의 대학교들을 홍보하는 어떤 메일을 보내는 거거든요. 그 안에 학교에서 뭐 현재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나 앞으로 진행할 프로그램, 그리고 학교가 뭐 추구하는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적혀있는 콜트메일을 받게 돼요. 그런 메일에 받게 되는 브로셔들을 막 읽어보고 하다 보면은 내가 이 대학교가 되게 가고 싶다, 이 대학교가 내가 되게 끌리네, 이런 거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뭐 동기부여를 위해서라도 PSAT는 한번 보고 봤을 때 좀 잘 보는 게 좋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SSAT인데 이거는 그냥 보딩스쿨, 한마디로 명문 사립 고등학교를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봐야 되는 시험이에요. 근데 무조건 봐야 되는 건 아니고 그 보딩스쿨 내에서 SSAT 점수를 요구하는 게 다 다르니까 본인이 만약에 보딩스쿨 명문 고등학교를 좀 준비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이 SSAT 점수를 해당 학교에서 몇 점 정도 요구를 하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보시고 시험에 응시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점수는 여기 나와 있지만 2,400점 만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당연히 굉장히 고득점을 받아야 더 높은 명문 고등학교에 진학을 할 수 있겠죠. 자, 다음은 이제 ACT입니다. ACT도 SAT랑 마찬가지로 대학교에서 가장 많이 받아들여주는 공인 영어 점수 중 하나죠. 이 SAT랑 ACT 뭐가 더 좋냐라는 건 없어요. 다만 조금 차이점이 존재할 뿐이에요. SAT는 아까 1600점 만점이고 리딩과 그리고 라이팅 그리고 매스 이렇게 3개 섹션으로 나뉘는데 이 ACT 같은 경우는 4개 섹션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English, Reading, Math, Science 이렇게 4개로 나눠져 있는데 Science가 지금 추가되어 있죠. 그리고 보면은 Reading하고 Writing하고 뭐 English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Writing이랑 굉장히 비슷한 거고요. ACT는 좀 점수 시스템이 좀 특이한데 일단 36점 만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36점 만점을 어떻게 계산하느냐고 하면은 이 4개 영역에서 각각 36점 만점으로 시험을 측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36점을 받게 되면 36점 만점 해가지고 SAT로 환산했을 때 1600점이 되는 거겠죠. 근데 36점이라고 무조건 만점인 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36점, 35점, 36점, 36점 뭐 이렇게 받으면은 여러분의 점수가 36점으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35점, 뭐 75점 이런 식으로 소수점 자리로 점수가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반올림 시켜가지고 36점으로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36점이라도 무조건 1600점으로 환산되는 것이 아니라 36점이지만 1560에서 1600점 사이로 평가를 받게 된다는 거. 근데 36점 만점에서 34점 이상은 1500점 이상의 고득점으로 인정이 되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SAT랑 ACT 중에 아까 얘기했지만 뭐가 더 좋냐는 없는데 어떤 경우에 이제 ACT를 좀 더 하냐면은 ACT 같은 경우가 여기 사이언스도 포함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이 리딩의 지문들이 SAT보다 조금 더 짧아요. 조금 더 짧은 대신에 빠른 시간 내에 문제를 읽고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좀 SAT랑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SAT는 긴 지문을 읽고 한 13분 내에 이 지문을 다 이해해서 비판적 사고 능력을 통해서 문제를 푼다고 하면은 이것도 비판적 사고 능력이 들어가긴 하지만 조금 더 짧은 시간 내에 빨리 문제를 풀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SAT에서 이런 리딩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특히 스템 계열 친구들이 좀 그렇겠죠. 나는 매스는 좀 잘하고 사이언스에서 문제가 없어. 그래서 얘거랑 얘에서는 뭐 SAT에서도 매스는 항상 만점이 나와. 근데 리딩하고 라이팅에서 좀 점수가 안 나온다 하는 계열의 친구들이 SAT를 도전하는 경우가 많고 본인도 만약에 그러한 경우라고 한다면 ACT 해보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플인데 토플을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은데 ACT랑 SAT 뿐만 아니라 토플도 사실 여러분이 상위권 대학을 준비하고 있다면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공인 영어 점수예요. 토플은 4개 섹션으로 나눠져 있어서 120점 만점으로 측정이 되는데 대부분 많은 학생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탑 50 대학, 탑 30 대학 그리고 아이비리그에서는 토플 점수를 반드시 제출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제외가 되는 경우는 본인이 뭐 미국 고등학교에서 3년 동안 다녔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 말고 본인이 뭐 국제학교에 재학하고 있다거나 하면은 대부분 토플 점수를 제출해야 되고 이 폭이 굉장히 커요. 85점부터 지금 110점 사이라고 적어놨는데 당연히 대학교 레벨이 올라가고 아이비리그급이 될수록 높은 점수 110점 정도까지의 점수가 필요로 하니까 토플 점수 같은 경우도 많은 학생들이 미루다가 막 12학년 때 부랴부랴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막 점수 엄청 급하게 막 맞추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미리미리 본인이 끝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SAT, ACT 그리고 토플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학생들이 시작은 빨리 해요. 막 9학년 때 시작하고 10학년 때 시작을 하는데 본인이 남은 시간이 많았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막 설렁설렁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12학년 돼 있고 시간은 얼마 안 남았는데 SAT 점수는 안 나와 있고 토플 점수도 안 나와 있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무조건 빨리 시작을 해서 좀 빨리 끝내놓는 게 좋아요. 왜냐면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본인이 GPA 관리나 이따 뒤에 나올 AP 이런 거 할 때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빨리빨리 시작을 해서 특히 이제 서머 시즌 다가오고 있죠. 여름방학 때 또 열심히 해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올해 8월, 10월, 12월 내에 SAT, ACT, 토플을 미리미리 좀 끝내놓자. 다음은 이제 AP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5월달에 AP 시험 보느라 학생들이 굉장히 바빴죠. AP라는 시험은 본인이 대학교에 이제 있는 교양 과목의 수준을 고등학교 때 들어가지고 나중에 대학교에 지원을 할 때 본인이 이 전공에 관심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 가장 크고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할 건데 컴퓨터 사이언스 AP를 미리 들어서 나 컴퓨터 사이언스 관심 있어요. 그리고 나 컴퓨터 사이언스 공부도 좀 했어요.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함. 그리고 또 어느 정도의 전공 점수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들어놓는 거고요. 이 AP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시험 문제들이 객관식 문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뭐 당연히 FIQ라고 해가지고 주관식 문제도 만들어져 있긴 한데 대부분 문제는 객관식으로 그러니까 암기 위주의 시험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들어놓으셔야 돼요. 이 AP 같은 경우는 과목이 학교에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컴퓨터 사이언스 듣고 싶은데 있을 수도 없고 학교에 개설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이때는 웬만하면은 여러분들이 학교에 개설이 안 되어 있어도 혼자서 공부를 해서 외부에서 시험을 봐서라도 AP 점수를 받아놓는 것이 좋긴 합니다. 단 예외가 존재를 하긴 하는데 학교에서 이런 AP 시험을 보는 거를 선호하지 않는 학교가 실제로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선생님한테 물어보거나 좀 분위기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학교 선생님한테 저 컴퓨터 사이언스 AP 듣고 싶은데 밖에서 외부에서 시험을 볼까요? 라고 했는데 정말 보지 말라고 하는 학교가 있어요. 너는 그건 좀 안 하고 그냥 학교에서 있는 수업을 조금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자, 이런 경우에는 AP를 안 봐도 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고 뭐 당연히 선생님이 sure, why not? 하고 밖에서 봐도 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AP 시험을 본인이 희망하는 전공에 맞는 걸 봤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공부를 해서 꼭 외부에서 시험을 봤으면 좋겠고 이 AP가 또 다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학교에서 개설이 됐어요. 컴퓨터 사이언스 개설됐어. 근데 안 듣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위 중 하나입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전공의 AP가 개설이 됐는데 그 수업을 안 듣는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나중에 대학교에서 봤을 때 이 학생이 이 과목에 관심이 있다는 거에 대한 의구심을 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AP 시험 보시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AP 클래스 수강을 했어요. 근데 본인이 AP가 공부가 제대로 안 됐어. 그래서 좀 망할 것 같아. 그러니까 AP 클래스는 들어놓고 시험을 안 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것도 절대 하면 안 되는 행위 중 하나입니다. 본인이 AP 수업을 들었으면 그 해 반드시 시험을 보시고요. AP가 1점부터 5점까지로 평가가 되는데 이제 안 보는 학생들은 어떤 경우냐면 내가 5점이나 4점 받고 싶은데 뭐 3점이나 진짜 너무 망해서 2점 나올 것 같아. 이러면 안 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냥 보시고 만약에 본인이 너무 점수가 너무 안 나왔다 2점인데 불만족스럽다라고 하면은 리테이크를 내년에 다시 해서 점수를 다시 올려놓는 게 좋고요. 이제 AP 같은 경우는 대부분 대여섯 개 정도 듣잖아요. 근데 한두 개 정도는 2점이 나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5개가 5점, 4점인데 한 개가 2점 나왔다 해도 크게 엄청나게 문제가 되진 않으니까 시험 안 보는 행위는 우리 하지 않도록 합시다.
그리고 마지막 케이스는 뭐냐면 학교에서 개설이 됐는데 학교에서 개설이 된 수업을 무시를 하고 안 듣고 독자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밖에서 AP 시험을 보는 게 있는데 이거는 진짜 절대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대학교도 학교잖아요. 이 대학교에서 판단을 했을 때 이 학생은 학교의 기본적인 룰을 굉장히 따르지 않는 학생으로 비춰질 수가 있어요. 학교에 왜 AP가 개설이 됐는데 혼자서 수업을 따로 듣고 따로 왜 시험을 봤어? 이렇게 평가가 내려진단 말이에요. 본인이 학교에서 개설이 됐으면 학교에 있는 AP 수업 잘 듣고 착실히 들어서 그의 시험 봐서 점수를 받자. 자, 근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AP 시험 같은 경우 학생들이 학교 수업만 따라가서 공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학교 수업에서 진도는 다 못 나갔는데 시험 기간이 다 다가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뭐냐면은 학교 선생님들이 이 AP 수업 그 시수 안에 그 양을 커버를 못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AP 올해 뭐 4개, 5개 적게는 3개, 2개 시험 본다라고 한다면 학교 수업에 의존하지 말고 본인이 독자적으로 공부하는 시간 매일매일 정해놓고 해서 4월 달까지, 3월 달까지 개념 끝내놓고 언제부터 문제 풀고 이거를 스스로 계획을 세워놔야지 학교 계획에 따라가다 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 수업 내용 다 못 들었는데 시험 보러 가야 되는 경우 많다. 그래서 망하는 경우 진짜 많기 때문에 하지 말자. 자, 그럼 이 AP 성적 당연히 아까 얘기했지만 대학교에서 가산점 받고 어느 정도 점수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몇 점 이상 받아야 되냐? 통상적으로는 3점 이상을 받아야 되고요. 본인이 좀 높은 대학교, 탑30, 아이비리그급을 노리고 있다면 4점 이상. 그리고 정말 높은 프린스턴, 하버드 같은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5점만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높게 받는 게 좋긴 하다.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한 개 정도는 2점 받아도 크게 문제가 없다. 근데 그래도 걸린다면 리테이크해서 다시 높은 점수로 받자. 자, 다음은 IB인데요. 이 IB는 이제 AP랑 같이 언급이 많이 되는 학점 인증 또는 가산점을 받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IB는 AP랑 조금 다른 점이 있는 게 AP는 학교에서 개설이 되나 안 되나 내가 공부해서 외부에서라도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IB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안 되는 게 IB는 학교에서 반드시 수업이 개설이 되어야 되고 그 수업을 착실히 다 들었을 때 IB 졸업장을 수여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가 자체가 IB 코스를 제공하는 학교여야 돼요. 제주국제학교에서는 4개 학교 중에 2개 학교가 IB 코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다니는 학교에서 IB 코스를 제공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이 IB 같은 경우는 AP보다 조금 더 빡세요. AP 같은 경우는 본인이 원하는 해에 원하는 만큼의 양을 들어서 테이크할 수가 있죠. 근데 IB 같은 경우는 그 코스를 좀 따라가야 되는 경우가 있고 2년짜리 과정이에요. AP처럼 1년에 한 개씩 보는 게 아니라 2년짜리 과정으로 총 6과목 이상을 수강을 해야 됩니다. 이 6과목 중에 점수를 잘 보세요. 6과목인데 7점 만점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7, 6에 42에서 42점이죠. 이 42점에다가 Extended Essay 3점을 합쳐가지고 45점 만점으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IB 같은 경우는 과목 점수 그리고 Extended Essay 점수 외에 카스랑 TOK라는 것이 같이 들어가 있고 이 카스랑 TOK도 반드시 다 이수를 해야 커리큘럼에 대한 이수가 완료가 되는 거고요. 이 카스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데 과외 활동이에요. 여러분들이 과외 활동을 원래는 따로 EC 빌드업을 하게 되는데 이 IB 커리큘럼을 듣는 학생은 이 IB 커리큘럼에서 내가 듣는 과목에 해당하는 잘 맞는 과외 활동을 반드시 빌드업해서 그게 어느 정도 통과가 됐을 때 커리큘럼을 이수했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Extended Essay도 잠깐 얘기를 해드리면 Extended Essay도 좀 빡세요. 대학 스타일의 연구 논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3,000단어 이상의 글을 적어서 그거를 평가받아서 3점 만점으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다 수료하는 과정에서 또 뭘 알아야 되냐? IB는 또 상위 레벨하고 표준 레벨이 나눠져 있어요. 여기서 6과목을 이수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상위 레벨로 해당되는 과목이 있고 하위 레벨로 해당되는 과목이 있어요. 근데 이걸 왜 알아야 되냐? 자, IB 졸업장을 받으려면 최소 3개의 상위 레벨 과정을 이수해야지만 IB 커리큘럼을 다 이수한 걸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표준 레벨 과정을 4개를 이수하고 상위 레벨 과정을 2개밖에 이수 안 했어. 이러면은 이수한 걸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3개 이상은 상위 레벨로 이수를 해야 된다는 점. 이 IB도 AP와 마찬가지로 나중에 대학교에 지원을 하게 될 때 가산점 또는 학점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P도 대부분의 명문대, 좋은 대학교에서는 4점 이상을 받아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이 IB 같은 경우도 탑30 대학이나 아이비리그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5점 이상 그리고 좀 진짜 빡센 데는 6점하고 7점만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대학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하고자 하는 대학이 IB에서 몇 점까지 인정을 해주시는지는 자세히 알아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GPA인데요. GPA는 뭐 모르는 학생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 본인이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GPA를 계속해서 받을 테니까. 근데 이제 GPA를 우리가 물어볼 때 가끔 CGPA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CGPA가 뭐냐면 Cumulative GPA라고 해가지고 9학년부터 11학년 때까지의 GPA를 이제 보는 거거든요. 총 합을. 그래서 CGPA를 만약에 물어보게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게 이 4.0점 만점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 학교마다 기준이 조금 달라요. 어느 학교는 5.0점 만점이고 어디는 뭐 4.5점 만점이고 이런데 CGPA 통상적으로 물어보게 되면은 4.0점 만점으로 환산된 점수를 알아봐야 된다는 거. 그 왜 그러냐면 이 GPA가 Weighted GPA가 있고 Unweighted GPA가 있는데 Weighted는 뭐냐면은 4.0점 만점이죠. 여기다가 AP, IB, Honors 등의 성적이 이제 포함되면은 4.0점 이상의 점수를 내가 표기를 하고 싶잖아요. 그럴 경우에 4.5점 5.0점 이런 식으로 이 합산된 점수를 표기를 해요. 근데 이것도 대학마다 다 달라요. 기본적으로 근데 우리가 나중에 대학 지원할 때는 반드시 이 unweighted GPA를 계산을 해봐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고등학교마다 다 기준이 다른데 나중에 대학교에서 전 세계에 있는 학생들이 지원할 때는 같은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unweighted GPA를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무조건 GPA, AP, IB를 다 합쳐가지고 4.0점 만점으로 다 환산을 해서 계산을 해보셔야 된다는 점. 그래서 너 unweighted GPA 뭐야? weighted GPA 뭐야? 하면은 본인이 알아야 돼요. 본인이 unweighted GPA 뭐야? 이랬는데 unweighted가 뭐예요? weighted GPA는 뭐예요? 모르겠는데요. 뭐 너 weighted GPA 몇 점이야? 이랬는데 4.7점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